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모의 입을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엔 배독 총리가 나와 시정연설 관례가 깨졌습니다. 장외 집회를 마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탄핵에, 개혁신당은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뒤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지난주 이 녹취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녹취에서 드러난 권력 관계에 이목이 더 집중됐었죠. 그런데 후속 보도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아니 그 청와대에서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용산에서 조사하는 거 그걸 받아야 한다. 즉 용산의 싱크탱크가 되어서 정기 여론조사 수주를 받으려 했다는 게 강혜경 씨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 씨가 3억 7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제공했다는 여론조사, 이 조사의 대가가 공천 외에도 더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명태균 씨의 호통이 주목을 받았는데 왜 호통을 쳤느냐, 이 배경이 조금씩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의 사업수주,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쓰는 한 2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론조사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로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호통을 쳤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중진 오선 의원이 김영선 의원한테 호통을 쳤다. 예. 오선 의원은 호통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보통 한 재선만 돼도요. 말로 그게 쉽지 않은데 명태균 씨가 어떤 약점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 저는 명태균 씨가 본인은 여러 가지 녹취 속에서 본인은 돈하고는 상관없다. 떳떳하다라는 말들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저는 그때 왜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하지? 언제 돈 때문에 이 일을 벌였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실 사업 중에 여론조사가 한 10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여론조사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권을 확보한다면 예. 이거를 어떤 말하자면은 그 캐리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요. 다른 모든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독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용산의 여론조사를 지금 수주 받아서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이른바 레퍼런스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른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다. 그럼요. 기업부터 지방자치단체 등등등 공공기관, 대통령실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데 그러면 곱하기 최소한 20은 해야죠. 예.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권 사람이라고 추정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물론 명태균 씨의 주장이긴 하나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을 지마누라라고 합니다. 지마누라. 지는 대통령을 지칭하고 마누라는 김건희 여사를 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머릿속에 이 80일의 여론조사가 그 두 사람에 대한 존경의 발로에서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 부부를 본인의 어떤 이권을 향한 이용의 도구였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얼핏 살펴볼 수 있다. 예. 그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지금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가장 뚜렷한 거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잖아요. 뭐 자료나 이런 것들로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요, 여론조사를 상근적으로 합니다. 상시적으로 합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해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또 그 대통령실의 여론조사를 수주받았다는 그런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큰 여론조사 기관은 대통령실의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그걸로 가지고 다른 데서 장사도 하죠. 영업도 뛰는 거고 그건 문제가 없는데
명태균 씨가 원래 여론조사를 본인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업체 사장으로서 대통령실에 그럼 나도 가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게 뭐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만약에 후보자 시절에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당선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맡긴다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가성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녹취 들어본 것처럼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한테 나는 청와대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되고 싶어. 물건을 따고 싶어라고 희망사항을 말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땄다는 그런 증거량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 조금 전 화면의 모습을 보면 저희 지난주에 그 대통령의 육성이 보도된 뒤에 저희 취재진이 가서 만난 장면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저희가 보도를 한 영상인데 명태균 씨의 가장 최근에 화면에 담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태균 씨 의혹은 계속 깊어지고 있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하지만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고 11년 만에 총리가 대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모습 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네, 11년 만에 시정연설 불참을 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명의 역사를 남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김보엽 위원님, 네. 오늘 한 언론에서 이런 제목으로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정연설 불참이 뭐 대수입니까? 4년에 한 번 있는 22대 국회 개원식도 하는 분입니다. 예.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곳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회 협조,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최근에도 참모들과 내각 강요들에게 한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법 못 고치면 시행령 고쳐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어요. 예. 그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고쳐서 맘대로 하는 거, 그게 독재고 위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나. 그래서 안 왔다고 하는데 뭐 작년, 재작년에는 윤 대통령이 예뻐서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경청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돌을 던지면 어쩌겠냐, 맞고라도 가야지,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계란을 던지겠습니까? 그럴 것도 아닌데 못 오는 겁니다. 쫄보 대통령입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게 나오는 이제 2017년이라는 건 임기가 종료된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총 4번, 2013, 14, 15, 16년 4번의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023년 연설을 했고 올해는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그렇게 나오기 어려웠을까요? 뭐 나오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참 윤석열 정권이 대하는 것을 보면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악수에 악수를 계속 더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등이 있을 때 자리를 피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상대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안이 잠시 지금만 지나간다고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 안 나와가지고 대화를 전혀 안 하면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안 오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안 나오시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국회 개원식도 안 오시고 그다음에 시정연설도 안 오시고 이거는요.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지금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고 계시는 거 이거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국민을 거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도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목소리가 표출됐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시정연설이 나왔어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봤더니 28분의 연설 중에서 거의 10분 가까이 한 7, 8분 되는 것 같은데 정부의 경제를 포함한 성과 소개에 8분 정도를 할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소개를 했다면 거짓이 많겠죠. 예. 제가 생각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데 성과가 있다고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참 할 말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개원식은 37년 만이죠. 불참한 게. 또 11년 만에 또 이 시정연설 불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소통의 역사를 쓰고 있다. 예. 이건 정말 아주 기이한 정부 형태를 보는 것인데요. 소통 얘기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시정연설에서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가겠다.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가 있어야 소통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지금 없는 성과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쇄신 목표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해라. 그래야만 민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은 4대 개혁과 정책들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말 이 국민들의 가슴과 눈과 귀에 못을 박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은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답이 없겠구나.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직전의 상황에서도 국회에 나왔었다라는 걸요. 이준 의원님, 어쨌든 총리가 대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왔으면 대통령이 해야 될 연설이었는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방금 상관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가 완전 파괴됐었습니다. 겨우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해가지고 24조 원 수출하느라고 마음 편할 일이 없었죠. 600조 원 문재인 정부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다 더한 부채가 500조 원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단 5년간 600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1000조 원의 부채를 만든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4대 개혁 중에서 연금 개혁이 있는데요. 연금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조금씩 다 개혁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떠넘긴 연금 개혁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일이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떠넘긴 과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마음 편할 일이 없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요. 수출은요.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도 2년 연속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로 계속 야당에서 파상 공세를 하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정연설 안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나온 게 뭐 탄핵이니 뭐 특검이니 임기 단축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나갔으면 어떤 모양이 나왔겠습니까? 피켓 시위하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할 때 만약에 뭐 접근했다. 그러면 경호원이 제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경호원한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장외 시위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일 없다. 그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 편한 날 없는 날은 제가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업보 때문에 그래요. 김건희 여사라는 업보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으나 시간상 그래서 정권을 줬죠. 그래서 국민들이 잘해봐라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욕하고 비판할 시간에 좀 일 좀 했었으면 국민들이 살기 편해지지 않았겠어요? 천조를 욕할 때 원전 세일즈 체코에 가서 그 난리를 폈지만 결국엔 지금 보류 상태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거의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뀌었잖아요. 원활하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대왕거래 얘기하면서 뭐 저기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저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네. 지난 알겠습니다. 정부 욕할 시간에 일 좀 하세요. 네. 다만 그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경쟁업체 이의 신청이 기각된 하루 만에 상황이라는 기각됐죠. 것은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한독수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에게 당부했다는 것을 오늘 입장을 냈는데 총리에 갑자기 힘 싣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 부위원님? 그런 느낌 전혀 안 듭니다. 총리에게 뒤늦게 힘이 어떻게 실립니까? 예. 이 총리는 지난 4월에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했었고 지금까지 새 총리감을 찾지 못하고 혹은 국회 상황 때문에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새 총리 후보를 못 구하니까 연명하고 있는 총리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말 자체가 총리가 정말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총리에게 힘이 실리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할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주인하고 주례회동을 해야죠. 오히려 총리는 7세 총리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상신이 10상신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힘이 셀 겁니다. 연내 성과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닥쳐서 벼락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옵니까? 암기 과목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영수는 평소에 공부 안 하면 절대 성적 안 나오고요. 국정은 국영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올 텐데 늘 경제 상황 얘기하면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저하후 상박하후 뭐 이런 상박하후요. 예, 이런 얘기 합니다. 상반기에는 안 좋을 텐데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이 얘기를 지금 3년째 듣고 있어요. 새로운 겁니다. 연내 성과라는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또 국민을 속이고 희망 고문하는 거죠. 예. 대통령실의 오늘 추가 입장을 보면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는 점도 밝혔고요. 그런데 김성일 의원님, 지금 네. 대국민 소통, 그러니까 최근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네. 마련하는 것은 이달 하순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네.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간 스케줄을 잡고 있는 거라면 저는 너무 얄팍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야당 대표의 선거와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는데 야당 대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쪽이 죄가 있다고 해서 이쪽이 죄가 사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 조율은 설마 안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소통을 한다 해놓고 소통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 하셨을 때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의료 현장에 가보셨어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된 소통 현장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기자분들이 아예 대통령님 그거 아닙니다. 가보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무도 못 하셨잖아요. 그게 브리핑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였지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러놓고는 이제 비판 여론이 들끓으니까 며칠 뒤에 대통령께서 직접 응급실에 가보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소통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그 야당 대표분들 모셔놓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허은하 대표님 비롯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여당 대표도 포함입니다.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들 다 모아놓고 이 각 당의 정당 대표님들과 대통령께서 소통을 좀 하시는
이런 모양이면 훨씬 국민들이 좀 와닿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다들 같은데 원하실 거예요. 받지 않을 것 같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야당 대표 선거 뒤에 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야당이 왜 지금 이렇게 거리 시위를 하느냐, 검사 탄핵을 하느냐, 그리고 뭐 김여사 특검 하느냐, 그 이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야당 대표 선거 뒤에 대국민 소통을 하겠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있었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은 국정감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명태균 씨와 접촉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태균 씨와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사과할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인과의 대화 중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을 안 봤죠.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고.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주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서영주 의원님, 네. 또 해명이 사실과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패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패턴은요. 일단은 그 어떤 곤경에 처하면 일단은 거짓말로 때운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거짓말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 저는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도대체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격이 없을 뿐더러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이런 답변을 요구했던 대통령은 이 비서실장이 경질하지 않으면 똑같은 의원이라고 추인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자격이 없음을 나타낸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야당이 미워서 야당을 비판해서 아니면 야당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저런 거는 용납할 수 있으나 국민한테 저래서는 안 되죠.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정권은요. 그 존재 자체가 없다. 반성하셔야 된다고. 네, 대통령실에 그것도 비서실장의 저런 반박이 나온 직후에 다시 녹취로 반박이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된 아주 공개적으로 인정이 받고 있는 반복된 패턴이 뭐냐면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을 하고요. 예.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조작됐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 패턴은 짜여져 있는 11개 혐의에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이번에 녹취도 다 풀로 공개됐었고요. 25일 날 선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위증한 사람과 이를 교사한 사람이 명확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위증한 사람도 본인이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화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녹취가 뚜렷하죠. 하지만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 소통은요. 명태균 씨가 본인 주변에다가 나는 대통령과 친하다, 나는 대통령과 가깝다라면서 자랑하거나 광팔기를 한 그런 형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도 전혀 없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위증한 사람이나 뭐 자백한 사람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고 뭐 어긋난 해명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육성은 어떻게 해명하는 거예요? 육성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육성에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 육성을 통해서 공천을 주겠다고 하는 게 나와도 너무 뻔뻔스럽게 명태균 씨와는 9일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여당 대표조차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마당에 왜 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상대방 찾아와서 선거에 고맙다고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맞장구 친 게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예.
자,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주당은이라는 주어가 눈에 띄던데 서영주 의원님. 네. 나는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읽혀요. 명태균 씨가 지금 상당히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 검찰 수사에서 본인의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은 없다. 그럼 그 행간에는 나는 있다. 네. 로 저는 읽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라. 안 그러면 이 대통령 부부 중에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녹취를 공개할 수 있다. 이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죠. 예. 다만 예.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는 이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녹취는 없을 것입니다. 네. 있었으면 벌써 지금 이분의 패턴이라면 내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벌써 했을 것이다. 네. 네. 노종면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다 분석이 안 끝나서 있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김보엽 의원님. 예. 자, 저 이제 그 명태균 씨 입장을 쭉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도권을 약간 빼앗긴 듯한 느낌을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김영선 해줘라, 당이 시끄럽네, 이런 표현이 있는 그 녹취록이 명 씨의 통제 하에서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명 씨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지금 그런 육성 파일이 민주당이 추가로는 없을 것이다. 김건희 씨든 윤 대통령 것이든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검찰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 맥락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든 하야든 당할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예. 핸드폰이 변호사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자, 의혹의 당사자 중에 또 한 명이 김영선 전 의원인데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검찰청에 나온 모습 보시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대선에 기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가 뭐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렸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자, 어제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은 돈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빌렸는지를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네. 다음 주쯤에 혹은 이번 주쯤에 명태균 씨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 수사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까? 일단 창원지검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예. 했다고 하고 명 씨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금주 중에 좀 출석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유죄로 판단이 어느 정도 쓰면은 구속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일단 돈 거래가 있었거든요. 네. 강혜경 씨를 통해서 세비가 약 9천만 원 정도 이제 옮겨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어떤 성격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정말 이것이 공천 대가성 거래다 그러면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선수재부터 해서 업무방해, 정당법,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할 수 있는 혐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구속 수사를 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도피 우려거든요. 증거인멸, 도피 우려 이건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증거 있는 거 뭐 다 태워버리러 간다 그래놓고 뭐 그다음에 갑자기 연락도 두절되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야 이분 이 사람 이거 도망갈 수 있겠다라고 재판부에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 저는 구속영장 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도주의 우려가 참작이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부터 이제 특검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는 들어갔는데 민주당은 특검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건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특검은 당연히 하는 거고 탄핵 소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개헌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은 저 네 가지를 다 지금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네, 일단은 저기 공통분모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속도감을 내야겠다라는 것이고 14일 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상정을 하고요. 어차피 또 거부권이 되면 24일 날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이 들어갈 공산입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적 여론을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를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특검을 가는데 임기 단축이나 하야 같은 부분들은 정말 대통령을 많이 배려해 준 거예요. 그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타의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그 정도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임기 단축 개헌 정도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요 감사하다 하고 고민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국 혁신당은 주말에 이제 대구에서 예. 탄핵 다방이라는 걸 열었죠. 한 몇천 명 모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몇천 명이 모인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음료를 1000잔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 1시부터 4시 정도까지 오면 계속 정책도 설명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정책은 탄핵이니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가 이런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오후 3시 정도 되니까 이미 1000잔 정도 음료수가 다 나간 거예요. 일찍 동났네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손팻말 들고 나온 거 보면 대바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예. 마침 또 그날이 대구의 국정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전국보다 낮은 18%가 나온 날이었거든요. 네. 저희는 사실 그거 하면서 혹시 계란 맞는 거 아니야? 물병 맞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30초씩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임기 단축 개헌에 무게를 싣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계속되는 불행의 반복을 좀 끊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을 드리는 임기를 거예요. 얼마나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4년 중임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4년 중임제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정도의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대통령이 아니면 자신의 임기 단축을 아무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임제로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처럼 저렇게 거부권 막 하면 다음번에 재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좀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보다 우선해서는 일단은 모든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물증이 나와야지만 범죄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특검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에 좀 더 무게를 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모든 야당의 요구와 촉구와 비판적 여론 혹은 여론 조성을 어떻게 받아내실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 증거가 나옴에 따라서 따라가서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1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조국 대표는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조국 대표 마음 급합니다. 본인이 감옥 가기 전에 보복을 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무죄를 받고 싶습니다. 살아남고 싶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얘기한 거는 지금 이것도 국민적 대응을 못 받고 국민적 공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경찰 추산 17,000명이 모였었거든요. 그 김남국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울역에 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17,0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네.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그, 10초 드릴게요. 예, 국민의힘이 총선에 망한 게 2조 심판론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또 2조 심판론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들의 맞수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육성 파일이 공개가 돼서 전국이 또 한 번 출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혼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공개 이후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참모진을 개편하고 내각을 쇄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강한 어조로 할 말을 했다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피해갔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도 또다시 특검이 아닌 특감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특별감찰관으로 해결될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공개 발언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보다 전향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오늘 내용 정도가 과연 최선이었던 걸까요? 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메시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X, O, 갈렸습니다. 자, X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제가 직접적인 여론조사 언급하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 상당히 높게 모든 그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역시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명태균 씨 관련된 육성, 그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이후에 최초의 입장을 밝혔는데 나온 얘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기존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상황에서 보다 좀 더 강하고 특단의 조치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기존에 했던 얘기를 다시 재반복한 수준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반복된 수준밖에 안 된다. 자, 김영우 의원은 근데 국민들이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공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세요? 국민들도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세게 한 겁니다. 세게 한 거다.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히고 사과하시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 전면 중단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저 얘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한 얘기 중에 이 국민 앞에 지금 법리를 앞세우면 안 된다. 나도 평생 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사람이지만은 법리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법리 먼저 따지는 건 안 된다. 그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그 국정 운영이 자칫하면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고 이거 탄핵으로 가는 열차다 이거야말로. 특히 이제 야권에서는 그거를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그 장애 집회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만큼은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나게 신중하고 독소 조항도 없어야 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당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다.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나가면 당정이 완전히 엇박장을 하면은 그렇죠. 국정 운영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런데 독소 조항을 빼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수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안철수 의원인데 뭐 그동안에 했던 흐름과는 크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도요. 민주당식 김 여사 특검법 통과시킬 수 없다. 다만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여야 합의로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독소 조항에 대한 협의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뺄 건 또 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입장문에는 담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양쪽에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또 한 번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고 계속 용산을 향해서 혹은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야 될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 결국 특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또 갈리고 있어요.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특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O. 아니다. 그 전에 다른 방법이 있다. X 들어주시죠. O, X. 이번에 X 먼저 듣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있는 한 헌정 중단이나 대통령 탄핵은 없다. 예. 내가 당 대표를 하는 한 대통령 끌어내리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그건 뭐냐 하면은 헌정 중단이나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는 우리 보수 또 국민의힘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같이 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독소 조항을 제한 제3의 어떤 안이든지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신중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은 물론 굉장히 그 사전에는 그 특검의 활동, 수사 범위, 기간 이런 거를 이제 정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 특검이 뭐 또 누가 될지가 모르죠. 또 더더군다나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뭐 4년 중임제다 개헌 얘기까지 하고 대통령 하야시켜야 된다 그러고 장외 집회에서도 보니까 윤석열 정권 침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최고위원들이 직접 막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잘못하면 탄핵의 어떤 그런 그 빌미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검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아요. 먼저 뭘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이 선제적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코리안 시리즈 야구가 끝났는데 야구에서도 이 투수 교체 타이밍을 늦춰가지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투수 교체 타이밍을 좀 빨리빨리 가는 그 감독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의 탄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건 아무런 지금 정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의 특검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자꾸 이 문제를 확전시키는 거죠. 확산시키고 다른 영역으로 넓어지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떤 거치,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여당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그리고 기타 다른 의혹들이 추가로 엎어지면서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대통령의 탄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이 불행한 정치가 반복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안을 대통령 전과 여권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막으려고 하면서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것은 선제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제가 보태면은 타이밍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거 같아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다만 그 타이밍을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고 사과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모 개편하고 쇄신 내각 만들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하고 이거를
뭐 당에서 어떻게 뭐 특검 뭐 독소 조항을 없애고 뭐 하고 이런 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선제적으로 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거를 국민들이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시간을 좀 주고 있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 공감을 합니다. 이게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저치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탈동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연동돼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조사 결과에 국한해서 보면.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운명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있고 차별화를 꾀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OX를 한번 드리고 질문을 이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결국 운명 공동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다 맞으면서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보세요? 저 지지율을 좀 봐야 되는 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저 여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는 저희들도 과거 여당 시절에 여당과 대통령이 갈등하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기 꼭 뭐 디커플링이 같이 빠지는 경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여권 내 갈등까지 반영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같이 좀 묶여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관계는 굉장히 실과 바늘 관계였죠. 왜냐하면 과거 검찰에서부터 쭉 성장해 왔고 아마 한동훈 대표의 지금의 위치는 윤석열 대통령 없이는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검찰에서 요직을 해왔고 법무부 장관 했고 법무부 장관 했던 것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시켰고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당대표까지 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치받는 순간 본인의 정책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 김영우 의원도 끝까지 이제 특검은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저는 특검을 못 받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지지자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이제는 마음을 버렸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지한다. 라고 해서 언뜻 듣기에는 이제 지지층의 심리도 둘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운명체라고 바라봐야 될까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 금정구청장을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어줬잖아요. 예. 우리 당의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한번 당을 좀 바꿔봐라 라는 그 희망도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고 있죠. 당을 바꿀 사람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쓴소리할 사람. 예. 근데 종국에 가서 만약에 당은 이게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정말 어떤 그 국민 민심하고 멀어진다면 당이나 당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예. 그때 차별화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개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차별화보다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차별화 이게 아니라 뭔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최소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놔야 네. 그래야 정권이 재창출이 되지. 완전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그러면 우리 당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보수 당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도 뭐 그런 비슷한 그럼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요. 자, 그런데 그 지지율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1일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지지율 질문 받고 이런 답을 했거든요.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뭐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심기일전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다. 뭐 사실관계 검증을 떠나서 저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다, 놀랍다라는 반응도 있거든요. 먼저 들어볼까요? 그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40% 초중반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임기 말 때까지. 한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 40%가 깨지면 마치 그 정권이 넘어갈 듯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20% 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10%, 20%도 밑도는 지지율까지 나오죠.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가 잘못된 거는 첫 번째는 유럽의 정상들도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그 구조화돼 있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부정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는 부정평가가 매우 높다라는 걸 좀 간과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국정 운영이 동력이 상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 이하로 빠지면서 결국은 국정 동력이 상실됐거든요. 일부 갤럽 같은 데서는 20% 이하로 나오고 있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20% 초반으로 매우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 유럽에 비교하면서 유럽은 그리고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부분 내각 책임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성격이 또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권이 붕괴되거나 어떤 그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경우 다수 의석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연정이 깨지는 거죠. 대개 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거든요. 의회 선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서 다시 신임을 묻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 동력이 떨어져 가지고는 임기 절반이 남은 대통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비극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대한민국과 국민으로서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여론조사가 현실을 뭐 100%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은 이런 그 굉장히 낮게 나오는 지지율,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추세잖아요. 그거는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샘플 뭐 크기라든지 그렇게 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는 저는 민심엔 좀 안 맞다고 봐요. 네. 안 맞고, 말씀하신 대로 외국 유럽의 경우에는 내각제의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제1당 또 수상, 그 당을 대표하는 수상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기도 어려워요. 정권 초반이면 몰라도. 그래서 유럽의 그런 어떤 여당이라든지 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에게 무릎이라도 꿇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위법한 거 없다 이제 말씀을 좀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워낙 야당하고 여야 간의 관계, 또 야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거의 정말 적대적인 관계 지금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네. 정권 초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고 좀 그런 게 있어 보여요. 하지만 전 국민이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좀 처사였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죠. 자, 다음 주제는 야당의 장애 집회를 결산할 텐데요. 이수진 앵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지난 토요일의 집회 모습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민주당은 30만이나 모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15,000명밖에 안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 집회를 시작으로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이미 됐죠. 이번 주에는 법사위를, 다음 주 목요일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이달 말에는 재표결에 붙인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과연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될까요? 네, 숫자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바로 OX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주말 장애 집회에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네, 예상했던 결과인데 X 듣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민주당이 주도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또 주도를 해가지고 열렸는데 물론 이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헌정 중단이라든지 대통령 하야라든지 이런 언어는 당내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게 그래야 수권 정당의 지도자고 잠재적으로 차기 대통령감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헌정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대한정당이 되려면 국민 여러분 헌정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전제를 밝혀놓고 하더라도 장애 집회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대통령감이죠. 그래야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입만 열면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이렇게 나오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직. 그럼 그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자유롭게 이른바 방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지금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 조금 노력은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죠. 예. 김영우 의원이 보시기에 30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몇 명 정도 모였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솔직히 가보지도 않았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자발적으로 2016년하고도 지금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리고 숫자를 여든 야든 지금 숫자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반면에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어떤 측면입니까? 아까 김영우 의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탄핵이나 하야 이런 쪽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프로에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헌정 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특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특검을 받지 않고 계속 대통령께서 국민과 맞서려고 한다면 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요. 그날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굉장히 절제된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지적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 그 이후에 아까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장애 집회를 반영한 조사인데 당의 지지율이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여야 간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민심의 흐름들이 저는 일정 정도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장애 집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민주당의 그 집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그렇게 뭐다 각자 주장하는데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민단체와 결합돼서 과거 촛불혁명만큼은 아니지만 이후에 폭발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집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복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홍익표, 김영우, 홍익표 두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한번 찰지게 가보자. 내 입에 찰떡 캐스팅. 정우 찰떡 쿠키.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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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에요. 오네요. 편안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오네요. 탑10. 모든 책임은 이제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죠. 최종 결정권자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The buck stops here. 평소 좋아한다는 이 한마디는 명패에 새겨져 집무실 책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모의 입을 빌려 메시지를 냅니다. 그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엔 대독 총리를 보냈습니다. 이럴 거면 알파벳 T를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 buck stops there.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진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